피부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부잣집 딸이 K뷰티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후 억만장자 CEO가 된 여성이 있습니다.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 같은 반 친구와 몇 년간 갈등을 겪었던 뉴욕 맨해튼 출신 엠마리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싼 크림도 못 사니까 얼굴이 더 엉망이 됐네. 가난뱅이가 우리 학교에 있는 게 맞아? 라며 괴롭히던 제시카의 잔인한 말들이 엠마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몇 년간 괴롭힘을 당했던 엠마는 결국 한국 드라마 속 완벽한 피부를 보고 용기를 내어 홀로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해요. 한국 땅을 밟은 엠마가 단 몇 개월 만에 보여준 변화는 그녀 자신도 상상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제시카 쪽에서 먼저 엠마의 제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며 깜짝 놀랄 반전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엠마를 그토록 괴롭혔던 제시카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고 심지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열광하게 만든 K뷰티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엠마의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제 인생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2007년 저는 17살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72층에 있는 300평 규모의 펜트하우스였죠. 아버지가 아시아 수입업체를 운영하시는 성공한 사업가였거든요.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전자제품이나 패션 아이템들을 들여와서 미국 전역에 유통하는 일을 하셨어요. 회사 이름은 이스트 글로벌 트레이딩이었고 직원만 200명이 넘는 꽤 큰 회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는데 자선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사교계에서도 꽤 유명한 분이셨어요. 매주 금요일에는 맨델스존 홀에서 열리는 자선갈라에 참석하셨고 어머니가 주최하는 티파티에는 항상 맨해튼 상류층 부인들이 몰려왔죠. 우리 집 펜트하우스는 정말 화려했어요. 현관문을 열면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거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센트럴파크 전경이 그림 같았죠. 특히 가을에 단풍이 들면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제 방만 해도 일반 아파트 거실 크기였고 개인 욕실에는 대리석 욕조까지 있었습니다. 드레스룸에는 샤넬, 구찌, 프라다 같은 명품 가방들과 옷들로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파리나 밀라노에서 직접 사오신 것들이었죠. 제가 특히 좋아했던 건 분홍색 샤넬 클래식 백이었어요. 16번째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친구들이 볼 때마다 부러워했거든요. 세인트 캐서린 아카데미라는 맨해튼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한 학년에 겨우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였는데 대부분이 저처럼 부유한 집안 아이들이었어요. 학비만 해도 1년에 $50,000가 넘었거든요. 교복도 영국에서 주문 제작한 것이었고 교실마다 최신 스마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죠. 학교에서는 나름 인기 있는 학생이었어요. 성적도 상위 10% 안에 들었고 드라마 클럽 부회장도 맡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햄릿 공연에서 오피리아 역을 맡기도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맨해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거나 주말에는 소호에서 쇼핑을 하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부였어요. 15살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얼굴에 여드름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거든요. 이마와 볼, 턱 전체에 빨갛고 화가 난 듯한 여드름들이 돋아났고 색소 침착까지 생겨서 얼굴이 울퉁불퉁해 보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맨해튼의 유명한 피부과를 찾아다녔습니다. 파크 애비뉴에 있는 닥터 로젠의 클리닉에서는 한 번 치료받는 데만 $800씩 들었어요. 레이저 치료도 받아보고 화학 필링도 해봤지만 효과는 별로였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져서 빨갛게 부어오르기만 했죠. 버그도프 굿맨과 사크스 피프스 애비뉴의 화장품 카운터에서 추천하는 비싼 스킨케어 제품들도 써봤어요. 라 메르크림은 한 병에 $500가 넘었고 시슬리 세럼은 $300였죠. 세면대 위에 줄지어 놓인 화장품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그 비싼 제품들이 제 피부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우울했습니다.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비싼 액세서리를 해도 얼굴만 보면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친구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뒤쪽에 서거나 얼굴을 가리려고 했죠. 메이크업으로 가려보려고 했지만 두꺼운 파운데이션은 여드름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가장 예리하게 관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같은 반 제시카 윌슨이었죠. 제시카는 브루클린에 사는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장학금을 받고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사이고 어머니가 간호사였어요.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세인트 캐서린에 들어온 케이스였죠. 겉으로는 제 절친한 친구인 척했지만 뒤에서는 늘 저를 질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새 가방이나 옷을 샀을 때 제시카의 표정에는 묘한 그림자가 스쳤거든요. 엠마, 그렇게 비싼 크림 써도 소용없네. 역시 타고난 게 중요한가 봐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제시카의 표정에는 아기가 숨어 있었어요. 아니면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유전자는 바꿀 수 없으니까 라면서 마치 위로하는 듯한 톤으로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의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말들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걸 깨달았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제시카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제시카가 그렇게 저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빗 체이스 때문이었어요. 데이빗은 우리 학교의 완벽한 남학생이었죠. 학생회장이면서 축구팀 주장이었고 키가 185cm의 갈색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정말 잘생긴 학생이었어요. 성적도 전교 1등이었고 하버드 대학 조기 전형에 합격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데이빗을 좋아하지 않는 여학생은 거의 없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여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죠. 하지만 데이빗은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잘난 척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어요. 제시카는 데이빗을 정말 열렬히 좋아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줄곧 짝사랑해왔거든요. 데이빗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항상 응원석 맨 앞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로 응원했고 학생회 일도 자원해서 도와주곤 했어요. 데이빗의 생일에는 직접 만든 초콜릿 케이크를 가져다 주기도 했죠. 하지만 데이빗은 제시카보다 저에게 더 관심을 보였거든요. 드라마 클럽 연습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엠마, 어제 연습 어땠어? 너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정말 자연스러워서 감탄하게 돼라고 데이빗이 말할 때마다 제시카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피부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을 때 데이빗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엠마,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하지 않아. 그리고 엠마는 마음이 예뻐서 더 아름다워 보여.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데이빗이 저를 좋게 봐준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행복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경제 뉴스 중 하나인 줄 알았죠. 아버지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계셨지만 우리 가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평소에 집에 일찍 오시던 분이 새벽까지 회사에 있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통화를 하실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회의를 열자고 하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아버지의 얼굴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자신감 넘치고 든든하셨던 분이 갑자기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우리 회사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 주요 거래처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받을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됐어. 은행에서도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죠.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멈추시더니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집도 팔아야 한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을 판다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집을 말인가요? 그 후 며칠은 정말 악몽 같았습니다. 매일매일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 집에 드나들었고 어머니는 계속 울고만 계셨어요. 아버지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으시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펜트하우스는 경매로 넘어간다. 다음 달까지 이사를 나가야 해. 퀸즈의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다. 17살의 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거든요. 친구들과 파티를 했던 넓은 거실도, 센트럴 파크가 보이는 창문도,
수백 권의 책이 꽂힌 서재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학교 문제였습니다. 세인트 캐서린의 1년 학비 $50,000를 더 이상 낼 수 없게 된 거였죠. 다행히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퀸즈로 이사한 후의 삶은 정말 달랐습니다. 전에 살던 펜트하우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투룸 임대 아파트였거든요. 제 방은 겨우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창문 밖으로는 회색빛 건물들만 보였어요. 어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플러싱 한인타운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힘든 건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친구들과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거나 쇼핑을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점심도 학교 식당에서 무료급식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가장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시카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온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제시카의 태도 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제 앞에서는 엠마, 넌 정말 부러워라고 말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그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처럼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와서 교실에 들어서는데 제시카가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제 방향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하철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가난뱅이들이 타는 지하철 말이야라고 일부러 크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설마 저한테 하는 말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제시카의 눈빛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를 겨냥한 말이라는 거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무료급식 줄에 서 있는데 제시카가 다가왔습니다. 엠마, 정말 안 됐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이 내 진짜 모습인 것 같아. 예전에는 아빠 돈으로 가짜 생활했던 거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다. 돈 없어지니까 얼굴도 더 못생겨진 것 같아. 스트레스인가? 제시카가 말하면서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정말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드라마 클럽 연습 시간에도 제시카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엠마, 의상비 낼 수 있어? 아니면 엄마한테 더 많이 설거지하라고 해야겠네라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순간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소셜미디어에서의 괴롭힘이었어요. 제시카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사진들을 일일이 캡처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샤넬 가방을 들고 웃고 있는 제 모습 위에 가짜 부자 시절이라는 텍스트를 올리더라고요. 더 악질적인 건 제가 모르게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무료급식을 받는 제 뒷모습, 낡은 운동화를 신고 복도를 걷는 모습, 심지어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찍어서 올렸어요. 현실 버전이라는 캡션과 함께요. 그 게시물들에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 같네. 역시 가짜는 가짜구나. 불쌍하긴 하지만 좀 웃기기도 해. 같은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숨이 막혔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퀸즈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시카가 친구들과 함께 일부러 찾아온 거였어요. 저는 몰랐는데 몰래 사진을 찍어서 엠마의 새로운 직업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거죠. 그 사진 아래 댓글들은 정말 잔인했어요. 세인트 캐서린 학생이 편의점에서 일하네. 진짜 추락이다. 엄마는 설거지. 딸은 편의점 같은 말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학교에서도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저를 보면 수군거리거나 피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함께 점심을 먹던 친구들도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사라가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엠마,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라고 말하면서도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에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 일이 있어서라며 핑계를 대고 저와의 약속들을 하나씩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데이빗의 변화였어요. 처음 며칠간은 제 상황을 걱정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엠마,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시카가 데이빗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학생회실에서 제시카와 데이빗이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데이빗, 너 정말 엠마 도와줄 거야? 학생회장인 내가 그런 애랑 어울리면 내 이미지도 같이 떨어져. 대학 입학사정관들도 다 보고 있는데, 제시카, 그건 좀. 아니면 내가 엠마 좋아하는 거야? 가난뱅이 된 엠마를? 정말 이상하네. 예전에는 그렇게 무관심했으면서 그 대화를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데이빗이 뭐라고 대답할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는데 한참 후에야 알겠어. 조심할게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부터 데이빗이 정말로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자고 해도 학생회 일이 바빠서라며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데이빗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데이빗,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이렇게 피하는 것 같지? 데이빗이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엠마, 미안해. 나도 입장이 있잖아. 학생회장이라는 자리도 있고 내 상황은 정말 안타깝지만 나까지 같이 묶여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마저 저를 버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제 피부 상태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여드름이 얼굴 전체로 퍼졌고 목과 등까지 번지기 시작했어요. 색소 침착도 심해져서 얼굴이 얼룩덜룩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비싼 스킨케어 제품을 쓸 수도 없었고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제품들은 제 피부를 더욱 자극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시카는 제 악화된 피부 상태를 놓치지 않았어요. 엠마, 얼굴이 정말 심각해졌네. 거울 보기 무섭겠다. 원래도 못생겼는데 이제는 진짜 괴물 같아라며 잔인하게 비웃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거울을 보니 제시카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빨갛고 부어오른 여드름들, 울퉁불퉁한 피부, 색소 침착으로 얼룩진 얼굴. 정말 제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날부터 거울 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할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게 되었죠. 성적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울한 마음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숙제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영어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발표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덜덜 떨려서 제대로 발표를 할 수 없었어요. 미스터 존슨 선생님이 수업 후에 저를 따로 불러서 엠마, 무슨 일이야? 예전에 너랑 너무 달라졌어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드라마 클럽 활동도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의상비와 활동비가 부담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제시카가 부회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저를 더욱 노골적으로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엠마는 이제 가난해서 활동비도 낼 수 없으니까 나가는 게 좋겠어. 우리도 부담스럽거든 이라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말하는 제시카를 보면서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더욱 힘들어졌어요. 방과 후에는 편의점에서 일해야 했고 주말에는 맥도날드에서도 일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일해야 겨우 용돈과 교통비를 벌 수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가끔 들어왔거든요. 저를 알아보고는 수군거리거나 사진을 찍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특히 제시카 패거리들이 와서 일부러 시비를 걸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여기 계산 틀렸는데 제대로 못하네. 역시 가난뱅이는 머리도 나쁜가 봐라고 말하면서 킥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서도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아래층의 텔레비전 소리, 벽이 얇아서 모든 소음이 다 들렸습니다. 숙제를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돌아오시면 항상 지쳐 계셨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괜찮다, 일시적인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도 매일 구직 활동을 하셨지만 번번이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많다. 과분한 경력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가족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도 없고 데이빗도 저를 피하고 성적은 떨어지고 피부는 더 악화되고 정말 모든 게 최악인 것 같았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천장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고통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 절망적인 시기를 보내던 2009년 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국 드라마 풀하우스를 보게 되었어요. 송혜교가 나오는 장면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마치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완벽해 보였거든요. 어떻게 저런 피부가 가능하지? 거울 속 상처투성이인 제 얼굴과 비교하니 정말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한국 스킨케어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웠어요. 한국 여성들의 피부 관리법은 미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계별로 꼼꼼하게 관리하는 방법, 천연 성분을 중시하는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그 비법을 배우겠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께 한국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런 여유가 어디 있니? 라고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어머니도 대학 진학 준비를 해야 할 시기 아니니? 라며 걱정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번 아르바이트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 저에게는 모든 것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절실함을 보시고 여행비 일부를 도와주셨어요. 엠마야,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해봐야지.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며 저축해두신 돈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2010년 3월,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한국의 뷰티 문화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월 35만 원짜리 고시원을 구했어요.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걸이 몇 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신촌에 있는 한국어 어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했거든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도 어색했고,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것도 복잡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사는 것도 한참 걸렸어요. 계산할 때 점원이 뭔가 물어보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김수진이었어요. 수진은 같은 고시원에 살던 동갑내기 대학생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문학과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어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외국인이신 것 같은데 라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하는 수진을 보는 순간 정말 반가웠습니다. 수진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비싼 치료 많이 받아봤는데 소용없었어요 라고 말하니까 수진이 정말 의외의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엠마 씨 피부는 원래 아름다웠을 거예요. 다만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몇 년 동안 누구도 제 피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이 저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클렌징 오일로 시작해서 폼 클렌저, 각질 제거,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아이크림, 모이스처라이저, 그리고 선크림까지요. 한국에서는 스킨케어가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자신에게 정성을 쏟는 것 자체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거든요. 라고 수진이 말해주었을 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수진과 함께 명동에 가서 뷰티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올리브영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그 놀라움이란, 미국에서는 하나에 $100가 넘던 제품들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 10,000원, 20,000원에 팔리고 있었어요. 이니스프리에서 제주도 녹차로 만든 제품들을 보고, 에뛰드하우스에서 귀여운 패키징의 제품들을 구경하고, 더 페이스샵에서 천연 성분 제품들을 체험해보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수진이 제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들을 하나씩 추천해 주었어요. 엠마는 예민한 피부니까 이런 순한 성분 제품부터 시작해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정말 세심하게 골라주더라고요. 첫날 밤 새로운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해봤습니다. 10단계나 되는 과정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마치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주일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새로 올라오던 여드름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색소 침착도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제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엠마,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피부도 피부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면서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거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드름은 거의 사라졌고 피부톤도 균일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과 함께 홍대 클럽에도 가보고 강남에서 쇼핑도 하고 한국 친구들과 치킨에 맥주도 마시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노래방에서 소녀시대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놀 때면 예전에 우울했던 기억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2년을 보내면서 저는 K뷰티의 진정한 철학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킨케어를 하면서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사랑해라고 말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 작은 의식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에 그 상처받고 자신감 없던 엠마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놀라운 K뷰티 문화를 미국에 알리겠다는 꿈 말이에요. 한국에서 2년을 보낸 후 22살에 저는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부모님이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엠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라고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퀸즈에 있는 작은 사무실 한 칸을 임대해서 서울 글로우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K뷰티 철학과 제품들을 미국 시장에 소개하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였거든요. 회사 모토는 아름다움은 비싼 제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자기 사랑에 있다였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무실은 겨우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고 직원도 저 혼자뿐이었어요. 아침에는 제품 포장을 하고 오후에는 배송을 나가고 저녁에는 고객 상담을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손톱 밑에 포장재 테이프 자국이 늘 있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솔한 제 이야기였거든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용기를 내서 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렸어요. 고등학교 시절 여드름으로 고생했던 모습과 한국에서 K뷰티로 변화된 모습을 나란히 올리면서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피부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지만 한국이 저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기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100명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00명, 10만 명, 50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그 영상이 바이럴 되었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시청하게 되었고 댓글에는 나도 엠마와 똑같은 경험을 했어. 정말 용기를 주는 이야기야. K뷰티 제품 어디서 살 수 있어? 라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0개씩 들어오던 주문이 1000개, 20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직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와 같은 피부 고민을 가진 10대들을 위한 제품 라인 세컨드 찬스를 출시했을 때 정말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순한 성분으로 만든 클렌징 폼, 진정 토너, 여드름 케어 세럼 등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 후기가 있어요. 16살 소녀가 보낸 편지였는데 엠마 언니 덕분에 저도 거울을 보는 게 무섭지 않아졌어요.
친구들도 제가 예뻐졌다고 해요. 정말 고마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3년 후에는 첫 번째 매장을 맨해튼에 열었습니다. 소호 지역의 작은 매장이었는데 오픈 첫날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제가 직접 매장에 나가서 고객들과 상담하고 K뷰티 루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창업 5년 후 27살이 되었을 때 서울 글로우는 미국 전역에 300개 매장을 두고 전 세계 50개국의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어요. 포브스 30 언더 30에도 선정되었고 회사 가치는 5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창업 6년째 되던 가을 어느 날 맨해튼에 있는 서울 글로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제시카가 서 있더라고요. 10년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이었어요. 제시카는 저희 세컨드 찬스 제품들을 들고 있었어요. 직원과 이야기하면서 이 브랜드 정말 좋아요. 특히 이 여드름 세럼이 최고예요. 제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가가자 제시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엠마, 설마 내가 이 회사 사장이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제품들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렇게 저를 괴롭히더니 이제 제 제품을 쓰시는군요 라고 비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자기사랑의 철학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응, 맞아. 제시카, 내가 우리 제품을 좋아해 준다니 정말 기뻐. 피부가 좋아졌다니 다행이야 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시카, 고등학교 때 일은 이제 다 과거야.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 덕분에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 이제 나는 나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거든. 제시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엠마,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했어. 질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용서해줘라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괜찮아. 우리 모두 성장했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제시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해 겨울 포브스 30 언더 30 어워드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맨해튼의 고급 호텔에서 열린 그 파티에서 정말 놀라운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엠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데이빗이 서 있었어요. 하버드 MBA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는 성공한 펀드 매니저가 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키는 여전히 크고 잘생겼지만 더 성숙해진 느낌이었어요. 정말 너 맞니? 완전히 달라졌구나. 아니, 더 아름다워졌어 라고 데이빗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너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후회돼. 제시카한테 휘둘려서 너와 거리를 둔 게 정말 바보 같았어. 하지만 지금 너를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뤄낸 것들이 정말 대단해. 데이빗과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신기했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저희 내적 성장에 끌린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너는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워졌어. 성공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아름다워졌기 때문이야. 고등학교 때도 너에게 끌렸지만 용기가 없었어. 이제는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그때 제시카도 그 파티에 있었는데 데이빗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더라고요. 데이빗은 그냥 내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 너 같은 애는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라고 악의적으로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데이빗과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서울 글로우 재단을 설립해서 외모 컴플렉스와 괴롭힘으로 고생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글로우 재단에서는 매년 10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제품과 전문 상담을 제공했어요. 모든 상처에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이야기는 치유받을 자격이 있다는 슬로건으로 전국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특별 강연도 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가장 기뻤던 건 부모님의 빚을 모두 갚고 맨해튼에 새로운 집을 사들인 것이었어요.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펜트하우스였는데 예전에 살던 집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아버지도 서울 글로우에 이사로 합류하셔서 저와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게 되었어요. 데이빗과 사귄 지 2년째 되는 봄날, 그가 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센트럴 파크의 벚꽃이 만개한 날,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엠마, 나와 결혼해줘. 평생 너만을 사랑하고 싶어. 내가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정말 꿈 같았어요. 결혼식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수진이 신부 들러리로 와주었고 전 세계에서 날아온 서울 글로우 직원들과 고객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걸어갈 때 정말 동화 속 공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시카도 초대했지만 참석하지는 못했어요. 대신 인스타그램을 통해 엠마, 정말 축하해.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 내가 보여준 용서의 마음을 평생 잊지 않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데이빗이 저에게 키스하는 순간의 사진 아래에는 수많은 축하 댓글이 달렸어요. 진짜 사랑이 이긴다. 엠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커플, K뷰티 퀸의 해피엔딩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믿기지 않는 여정이었어요. 맨해튼 펜트하우스에서의 화려한 시절, 가족의 몰락과 괴롭힘의 아픔, 한국에서의 기적적 변화, 그리고 성공과 진정한 사랑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에서 배운 자기 사랑의 철학이었어요.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사랑해라고 말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